안녕하세요. 기업금융의 2의 원 마지막 수업 14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장을 끝까지 다 나가고 이제 기말고사 실험 범위는 6장부터 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지금 9장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8장에서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했었는데 8, 9장이 이어지는 내용이라 그랬죠.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기업이 어떤 신규 투자를 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8장 첫 부분에서 배우기를 이거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투자를 했을 때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리스크에 따른 적정 할인율, 뭐 다른 말로는 요구 수익률을 책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현금 흐름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해서 NPV가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8장 시작 앞부분에서 배웠고, 그리고 8장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이제 NPV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세 번째 과정, 계산하는 방식을 8장에서 배웠던 거죠. 8장에서는 NPV 말고도 그 외 다른 그 투자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몇 가지 더 배웠었습니다. 어쨌든 8장은 그 미래 현금 흐름을 다 예측해 놨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값들을 가지고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고, 또 다른 것도 있었죠. 뭐 회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고, 또 뭐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IRR은 어떻게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8장에서 했습니다. 9장에서는 뭘 배우느냐? 9장에서는 그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9장에서는 자세하게 배울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되는데 어떤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현금 흐름을 이제 예측해서 그 프로젝트 현금 흐름으로 집어넣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이제 관련 현금 흐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 때문에 변동되는 현금 흐름의 분량을 관련 현금 흐름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증분 현금 흐름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현금 흐름만큼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잡아내는 게 관련 현금 흐름이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련 현금 흐름으로만 프로젝트를 평가해야 된다는 원칙이 독립평가의 원칙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어떤 게 관련 현금 흐름이고 어떤 게 관련 현금 흐름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배워봤어요. 예를 들어서 매몰 비용 같은 거는 실제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해도 쓴 돈이고 안 할 예정이어도 어차피 쓴 돈이란 말이에요. 이미 지나가 버린 돈.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채택 여부에 따라서 변동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관련 현금 흐름으로 집어넣지 않는다고 배웠었죠. 비용은 비용이에요. 이미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때문에 잡힌 비용이기도 하죠. 이 매몰 비용은 예를 들면 조사 비용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애초에 이 프로젝트 같은 게 없었다면 조사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했을 때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하는데 비용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사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들어간 조사 비용이라는 거죠. 이미 비용은 들어갔고 조사는 끝났고 돈 다 썼고 환불받을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뒤에 그 조사 결과를 보고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결정하니까 프로젝트를 안 한다 해도 이미 지나가 버린 돈은 환불받을 수 없잖아요.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매몰 비용은 프로젝트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 재무제표에 잡힌 값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련 현금 흐름에 집어넣지 않는다. 기회비용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값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하나 필요한데 그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야 된다. 그럼 그 빌리는 대가로 매달 월세 내고, 그럼 월세가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잡히겠죠. 그런 경우는 재무제표에 잡히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으로 잡겠지만,
만약에 내가 마침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사용하면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비용이 잡히지 않겠죠.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걸 비용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는 비용이지만 회계적 비용은 아니지만 기회비용은 경제적 비용이에요. 내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가는 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으면 돈을 벌었을 테니까 그 부동산을 활용해서 그 돈 벌 기회를 날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비용. 프로젝트를 안 했으면 돈을 벌었을 것이고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손실이나 다름없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련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니까 안 했을 때는 돈 벌었고 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못 벌고 그러면 그 차이가 발생하죠. 그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수효과. 다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도 관련 현금 흐름으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순운전자본, 이 비상금이라고 했죠. 우리 앞으로도 이제 문제 풀 때 이 순운전자본 관련된 내용은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비상금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예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발생할 거라고 죄송합니다.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미래에 발생할까봐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그 미래에 발생할 일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예상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순운전자본이라는 돈은 일단 지금 우리의 머릿속, 지금 우리의 예측으로는 나중에 쓰지 않을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측을 벗어나면 그때 쓴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머릿속에는 이 돈을 쓸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가지고만 있자는 거죠. 돈으로.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써야 되면은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만 있는 돈이에요. 그냥 회사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와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쭉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말기에는 회수가 되는 돈. 우리의 예측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냥 다시 회사 계좌로 들어가는 회수가 되는 그런 돈이다. 따라서 순운전자본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으로는 쓰지 않는 돈이다. 단지 회사 계좌에서 돈을 꺼내왔다가 쭉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집어넣는 돈. 그럼 어차피 쓰지도 않을 돈인데 걔는 비용도 아닌데 왜 현금 흐름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기회비용과 비슷한 얘기지만 그 돈을 못 쓰는 거죠. 그 돈을 딴 데 쓰면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 돈을 비상금으로 내 호주머니에 쭉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 쓰지를 못하고. 따라서 이거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그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쓰지는 않지만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돈을 딴 데 굴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결국 비용이다. 오늘의 10,000원하고 5년 뒤의 10,000원은 같은 10,000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운전자본도 관련 현금 흐름을 잡아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비용, 지급이자나 배당금 같은 금융비용은 우리 관련 현금 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 그랬습니다. 이 금융비용은 왜 포함하지 않느냐? 금융비용은 자금 조달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그랬어요. 자금 조달을 주식으로 하면 배당금이 나가고 채권으로 하면은 이자가 나가겠죠. 부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나갈 텐데 그거는 프로젝트를 채택한 이후에 결정할 문제란 말이에요. 프로젝트를 채택하고 나서 자금 조달을 부채로 할까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까는 그 뒤에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프로젝트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금 조달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 일단 프로젝트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현금 흐름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현금 흐름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었어요. 현금 흐름, 회사의 자산에서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2장에서 배웠는데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빼고 자본 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구한다라고 했고 영업 현금 흐름 역시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정 손익계산서를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업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값이거든요. EBIT, 감가상각, 법인세 얘네 전부 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값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미래 손익계산서를 예측할 수 있어야지만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의 변동, 우리가 그 비상금이라 그랬죠. 이 비상금을 그 매 기간마다 얼마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본 지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떤 자본의 돈을 들여야 되겠죠. 뭐 부동산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기계 설비를 산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본 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하나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이런 문제를 풀어봤었죠. 이거 가지고 이게 하나의 문제고, 이걸 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 구해서 NPV 구하는 것까지가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그려봤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본 지출에 대해서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어떤지, 그리고 그 자본 지출은 어떤지, 순운전자본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쭉 2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본 지출은 처음에 9만 달러짜리의 자산을 사서 그거를 3만 원씩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구했었고, 영업 현금 흐름 구하고, 순운전자본 처음에 2만 원 회사 돈 빼왔으니까 마이너스. 나중에 일 다 끝나면 2만 원 다시 회사 돈으로 집어넣으니까 이번엔 플러스 2만 원 이렇게 된다 그랬죠. 2만 원 뺐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 여기 마이너스 2만 원은 0시점, 여기 플러스 2만 원은 3시점이니까 우리는 현재 가치로 환산할 건데, 환산을 하게 되면 이 2만 원, 3년치 2만 원은 현재 가치로 바꾸면 2만 원이 아닌 거죠.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자, 자본 지출은 처음에 9만 원짜리 기계를 사느라고 9만 원 들였고, 그 뒤로 뭐 딱히 그 기계를 판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없다. 네, 그래서 이 문제 풀어봤었고요. 다음에 감세 효과라는 걸 배웠어요. 이거 왜 배웠냐면, 자, 영업 현금 흐름을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이 계산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감세 효과를 가진다. 감가상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기 플러스니까요, 부호가. 여기 플러스 감가상각 곱하기 t만큼 영업현금 흐름이 증가해요. 그래서 기업은 감가상각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아요. 그럼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데, 그렇다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어차피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내가 뭐 어떤 기계를 뭐 5년 쓴다. 그럼 5년 동안 상각해야 될 총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100만 원짜리를 5년 쓰고 버린다. 그럼 100만 원을 빵원까지 상각해야 돼, 5년 동안. 그런데 감가상각이 그 공제 효과 때문에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에 플러스 효과를 준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100만 원을 5년에 나눠서 상각을 해야 된다면 그 이득 보는 거를 초기에 많이 봐버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이득은 일찍 봐야지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가장 커지니까요. 이득을 나중에 보면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면은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땐 작아지니까, 이득 볼 거 있으면 최대한 일찍 보고, 손실 볼 거 있으면 최대한 뒤를 미루는 게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입장에서는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감가상각 너네가 알아서 해, 자율적으로 해라고 하면 기업들은 감가상각을 다 초기에 많이 해버릴 것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고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액법이 가장 간단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정액법은 따르지 않고 수령가속상각법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령가속상각법을 배웠는데, 이거를 배운 이유는 우리가 세후 잔존가치 세후 잔존가치 애프터 텍스 셀비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텍스 셀비지가 뭐냐, 미국은 자산을 사면 그 자산을 어떻게 감가상각해야 되는지가 세법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정 자산을 사면 걔는 일단 수명이 몇 년짜리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뭘 사면, 연구장비면 그게 3년, 자동차면 5년, 산업장비면 7년, 이런 식으로 딱 법에서 정해놨어요. 아예 이 기계의 수명을. 내가 자동차를 10년 탈 거라고 해도 일단 세법상으로는, 회계상으로는 5년 동안 상각을 해야 돼요. 그 뒤로 자동차 가치가 5년, 이제 정확히는 6년이죠. 5년이라 쓰고 6년치로 계산하니까요. 6년이 지나면 자동차 가치가 빵원이 되지만, 그거는 회계적으로만 자동차의 가치가 빵원일 뿐, 내가 그냥 타고 싶으면 계속 타도 되는 거죠, 당연히.
그냥 회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라라는 겁니다. 애프터 텍스 셀비지라는 건 왜 발생하느냐? 법에서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은 그 장부 가치가 이제 법에서 정한 대로 장부 가치가 이제 점점점 바뀌어 갈 텐데, 문제는 내가 나중에 그 해당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반드시 그 장부 가치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산을 매각할 때는 최대한 비싸게 매각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장부 가치와 동일한 매각 대금이 장부 가치와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완벽하게 동일할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주 우연히 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다를 텐데, 그 경우에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감가상각을 많이 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기업이 이득을 받고, 감가상각을 덜 해왔으면 그럼 손실인 거죠.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이득을 더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매각대금이 장부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은 장부가치보다 매각대금이 비싸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상각을 했다는 거죠. 장부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상각을 너무 많이 해버려서. 매각대금이 더 높다는 거는 그거보다 덜 상각을 했어야 되는데, 법대로 하다 보니 상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상각을 법대로 해서 상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득을 너무 많이 봤다. 그러므로 세금을 뱉어내라라는 것이고, 반대로 장부가치가 매각대금을 초과하면, 그러면 장부가치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은 상각을 덜 했다는 거죠. 더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매각대금까지. 그래서 상각을 더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텍스 셀비지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요약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물 먹으려고 그랬는데 냉장고에 마지막 한 개 남은 피크닉 있어가지고, 이번 학기는 이걸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만 먹네. 한 개 남았네, 한 개. 수업이 끝나니까 한 개 남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이 한 슬라이드가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 위에서도 그랬죠. 이게 문제였죠. 이게 문제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답을 냈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문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이 문제를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NPV 얼마, IRR 얼마까지, NPV 얼마 해서 그거 NPV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끝. 문제를 다 푼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자, MMCC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는 가정용 제초 장비의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동력 제초기의 생산 라인 증설 가능성을 고려 중. 뭐 이 내용 중요하지 않죠? 그냥 우린 투자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뭐 파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동력 제초기를 이제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동력 제초기의 판매가는 일단 $120래요. 한 대당 $120에 팔 건데, 3년이 지나면, 그래서 4년째부터는 경쟁사의 추격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혼자만 만들어서 이거 팔 건데, 한 3년 지나면 이제 4년째부터는 다른 회사도 우리 거랑 똑같은 거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의 추격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다. 110으로 낮춰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 2, 3년째까지는 120에 팔고, 4, 5, 6 그 뒤로는 4년 뒤로는 $110에 팔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자, 순운전자본 초기에는 일단 시작할 때 $20,000의 순운전자본 비상금을 가지고 출발해요. 내 주머니에 일단 2만 원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년 말에 순운전자본은 그해 매출액의 15%만큼을 가지고 있자고 이렇게 계획을 짰네요. 그러니까 순운전자본이 그해 매출액에 따라서 변동할 수가 있어요. 특정 해 매출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그럼 그걸 15%인 15만 원을 순운전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매출이 커지면은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비상금의 규모도 같이 커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현실과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비상금도 좀 적게,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그럼 비상금도 같이 크게 그렇게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옆집에서 못을 박나? 못을 시간째. 자, 그 다음에 동력 제초기 한 대당 변동 비용은 60달러. 지금 우리 판매가는 처음 1, 2, 3년은 120, 4년째부터는 110으로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일단 이건 원가죠. 변동 비용은 한 대당 원가는 60달러. 그 다음에 고정 비용은 연간 2,500달러가 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용 다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본 지출이죠. 못을 이렇게 이거 못이 아닌데 뭘 파는 거지? 자, 자본 지출.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총 80만 달러가 소요된다. 그래서 이 장비는 이제 그 고정 자산을 사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동력 제초기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80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 장비는 7년의 MACRS 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이래요. 법에 따르면. 우리 앞에 있었잖아요. 감가상각. 대부분의 산업 장비는 7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이제 산업 장비라서 7년을 받았나 봐요. 7년이면은 이 스케줄대로, 여기 있는 이 스케줄대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지. 7년짜리 수명의 상각 스케줄대로. 잠시만요. 너무 시끄러워서 좀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윗집에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 할머니가 마늘을 빻느라고 마늘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빻으시길래 1시간 넘게 마늘을. 지금 조용해졌네요. 자, 하여튼 어디까지 했지?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80만 달러 소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장비는 80만 달러짜리 돈 들여서 이제 0시점에 이제 장비를 산 건데, 7년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자산이고, 그거는 이제 세법에서 정해준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랬죠. 세법의 이 자산은 7년짜리라고 이제 판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년이라 쓰고 이제 8년 동안 상각을 하는 거죠. 그 상각 스케줄은 여기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이대로 상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숫자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이 숫자 다 줄 테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스케줄대로 상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법대로 이 세법을 따라서 그대로 상각을 하게 된다면 8년이 지나면 이 80만 달러짜리의 기계는 빵원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7년이라 쓰고 이제 실제로는 8년 동안 상각이 되는 자산이니까 8년이 지나면 그 세법에 따라서 장부 가치는 빵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잠시만요. 그래서 자꾸 수업이 끊기네. 방금 경비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래서 감가상각을 그 세법에서 정해준 스케줄대로 하면 8년이 지나면 장부 가치가 빵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지금 이거를 8년 지나서도 팔려고 그래요. 이 80만 달러에 주고 샀던 그 장비를 팔면 약 16만 달러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들어올 돈이 있다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이 80만 달러짜리를 사서 8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8년 쓰고 나서 16만 달러 받고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돈 들어오니까 그것도 당연히 프로젝트 현금 흐름에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은 21%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요구 수익률은 15%라고 써 있습니다. 이 15%얘는 이제 마지막에 NPV 구할 때 그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추정한 예상 제초기 판매량은 다음과 같음.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는 8년짜리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1년부터 8년까지 이제 8년을 하면 이제 수명이 다 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우리 지금 장비도 사서 8년 쓰고 이제 16만 달러에 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8년짜리 프로젝트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매년마다 판매량이 다르네요. 예상 판매량이.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팔리다가 좀 점점 더 잘 팔리다가 다시 이제 점점 줄어드는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추정 수입 이거부터 해보죠. 예상되는 매출액. 자, 우리는 1년부터 8년까지 할 거고요. 자, 단가.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었죠? 단가. 처음에는 120달러에 팔리다가 1, 2, 3년째까지는 120에 팔리다가 4년째부터는 110으로 가격이 바뀔 거로 지금 예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가가 120, 120, 120 이렇게 팔리는데 3년까지는 4년째부터는 110으로 바뀐다. 고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량. 우리 예상 판매량 여기 나와 있죠. 이거 그대로 그냥 옮겨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판매량 그대로 옮겨서 붙이면 되겠죠. 그냥 이거 전환 안 되나? 네, 이렇게 옮겨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단가 곱하기 판매량이겠죠. 120달러에 팔 건데 그걸 3,000개 팔 거니까 120 곱하기 3,000 해서 36만 달러어치의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고, 2년째도 120달러 곱하기 5,000달러 120달러 곱하기 5,000개 그래서 60만 달러 벌 것이고, 다 그렇게 해서 매년의 매출액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해볼까요? 감가상각. 네, 감가상각은 자, 일단 법에서 정해놓은 비율,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 장비는 80만 달러로 시작했던 장비이고, 그런데 감가상각은 7년에 해당하는 7년 MACRS에 해당하는 자산이니까 7년 MACRS는 여기 비율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이 비율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여기다 그대로 옮겨오고, 그럼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느냐? 감가상각비는 이 비율을 그냥 곱해주면 되죠. 처음 샀을 때 가격이 80만 달러였어요. 80만 달러 곱하기 이 비율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2년째에도 80만 달러 곱하기 이 비율 해주면은 감가상각 나오는 거고, 역시 80만 달러 곱하기 이 비율 하면은 감가상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은 80만 달러 곱하기 해당 비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감가상각이 매년 이렇게 금액이 나왔죠. 자, 그럼 기말 장부 가치는, 자, 여기 만약에 하나 더 쓴다면, 한 칸을 더 쓴다면, 만약에 0년째가 있었다면, 그러면은 원래는 80만으로 시작을 했겠죠. 맨 처음 시작에는.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면은 80만 달러에서 이 삼각된 것만큼을 빼야 되겠죠. 빼서 장부 가치가 이제 68만 5,680 이렇게 다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년에는 거기서 또
2년째의 감가상각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48만 9,760이 되고 거기서 또 3년째도 마찬가지로 2년째 가치에서 3년째 거 빼주면은 네, 이렇게 정보 가치가 될 거고 이렇게 매년을 빼주다 보면 마지막 8년째는 가치가 분명히 0이 되어야 되겠죠. MACRS라는 것 자체가 그 해당 수명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빵원이 되는 거니까요. 자, 당연하게도 이 감가상각비 이거 그 감가상각 다 합치게 되면 이거는 보나마나 80이 되겠죠. 80만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을 이걸 만약에 이렇게 다 합쳐 보면은 얘는 무조건 80만 달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받고 이제 추정 매출액이랑 감가상각까지는 했고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 이제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그려봅시다. 손익계산서 해보죠. 자, 손익계산서 일단 단위 가격, 매출, 수량, 수입 이거 아까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다 했죠. 이거 그대로 옮겨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옮겨오면은 네, 처음에 3년 동안 120달러, 그 다음에 4년째부터는 110달러에 판을 거라 그랬고 매출 수량 이거는 우리 이미 문제에 나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문제 있었죠. 그래서 곱해주면 예 곱하기 예 해서 하면은 수입 이거 다 계산했었어요. 이건 다 됐고 다음에 변동비용이라 써있네요. 변동비용 봅시다. 문제에서 한 대당 변동비용은 60달러래요. 한 대당 60달러니까 그러면 변동비용은 60달러 곱하기 매출 수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변동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18만. 똑같이 60달러 곱하기 2년째는 5,000개 파니까 5,000개만큼을 비용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60달러 곱하기 해당 매출 수량 하면은 변동 비용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고정 비용은 연간 25,000원이 된다. 25,000 그냥 쓰면 되죠. 다 똑같이 그냥 25,000으로 매년 일정하게 고정 비용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감가상각 아까 구해놓은 거 있었죠. 우리 1년째부터 8년째까지 감가상각 이거 구해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옮겨오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값이 왜 이렇게 커졌냐. 잠시만요. 네, 이 값을 그대로 옮겨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EBIT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출에서 비용 2개 빼고 감가상각 빼면은 예, 그 EBIT잖아요. 그래서 EBIT 구할 수가 있죠. EBIT는 매출액에서 수입에서 비용 2가지 빼고 감가상각까지 빼면은 EBI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BIT를 구해보고 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EBIT를 구해보면은 네, 4680 이렇게 나왔네요. 2년째 똑같이 수입에서 비용 2개 빼고 감가상각까지 빼면 EBI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의 EBIT를 이렇게 다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BIT에서는 이자 내고 세금 빼면 이제 당기순이익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이자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지금 이자는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 계산할 때는 이자는 그냥 일단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세금으로 넘어간다. 세금 21%라 그랬으니까 21% 0.2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0.21 EBIT 곱하기 0.21 이렇게 해주면은 매년 내는 세금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순이익은 EBIT에서 세금 빼주면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EBAD 빼기 순이익, 세금 해서 순이익 이렇게 다 계산하면 네, 값이 이렇게 왼쪽 표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순운전자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순운전자본. 자, 순운전자본 0년째부터 있네요.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다시 순운전자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운전자본은 초기에는 2만 달러의 순운전자본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초기에 일단 0시점에 지금 당장 2만 달러가 필요하다. 2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말의 순운전자본은 그해 매출액의 15%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해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매출액 여기 위에 여기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매출액을 여기 일단 써 넣어야 돼요. 이거를 잠시만요. 자, 이 매출액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해마다 매출액의 15%라고 하니까요. 매년마다 얘의 15%만큼을 순운전자본으로 가져가래요. 마찬가지로 2년째에도 얘의 15%만큼을 곱하기 0.15 한 만큼을 순운전자본으로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해마다. 그러니까 순운전자본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에서는 그건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냥 순운전자본을 뭐였죠? 그 전에 우리 이거에서는 그냥 2만 달러를 쭉 2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0년째부터 3년째까지 쭉 2만 달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3년이 다 끝나면 이제 회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쭉 2만 달러로 시작해서 쭉 2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순운전자본이 늘어나다가 또 줄어들기도 해요. 그 해의 매출액에 따라서 순운전자본이 더 커지기도 하고 더 작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문제처럼 일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복잡해지죠 이제. 자, 그래서 순운전자본이 해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 0시점, 지금 당장 초기에 2만 달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년째부터는 그 해의 매출액의 15%만큼을 순운전자본으로 가지고 있자. 자, 그럼 현금 흐름 일단 당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만 달러 회사에서 돈 빼온 거죠. 갑자기 회사에서 2만 달러를 빼와야지 내 호주머니 2만 원을 챙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호주머니에 5만 4천 원이 필요해요. 지금 내 호주머니에는 2만 원밖에 없고 그러면 돈을 더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자란 만큼을 더 끌어와야 됩니다. 3만 4천 원만큼을 더 회사로부터 끌어와야 돼요. 내 주머니를 더 불려야 되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처음 시작할 때 0년도에 2만 원 주머니가 비어 있어요. 근데 시작할 때 2만 원 갖고 시작해요. 그러면 회사 돈 2만 원 꺼내 와야 되죠. 그래서 회사 돈은 마이너스 2만 원. 자, 이젠 1년 지났어요. 주머니에 5만 4천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내 주머니에는 2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3만 4천 원을 더 꺼내 와야지만 5만 4천 원을 채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5만 4천 원밖에 없는데 9만 원을 채워야 돼요. 주머니를. 그러니까 또 그 차액만큼 3만 6천 원만큼 또 채워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9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8천 원까지 주머니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을 채워와야 되고 18,000 원을 회사에서 꺼내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주머니에 10만 8천 원이 있는데 이제 주머니를 좀 비워도 돼요. 10만 7,250원으로 낮춰도 된대요. 주머니 돈을 이제 꺼내서 회사로 돌려줄 타이밍이 된 겁니다. 이제 순운전자본이 맥시멈을 찍었어요. 이제 앞으로 순운전자본은, 즉 비상금은 점점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비상금이 내려간다는 것은 비상금을 일부 꺼내서 회사로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10만 8천 원이 필요 없고 그 중에서 750은 회사로 돌려주고 10만 7,250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750은 회사 통장으로 다시 들어간다. 내 호주머니에서 회사 통장으로 옮겨간다. 라는 거죠. 다음 마찬가지로 또 계속 같은 식으로 하면 되죠. 10만 7,250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9만 9천만 있으면 되니까 차액만큼 회사로 돌려준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이제 다 현금으로 빠져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은 8년째 말에 이제 8년째 말에는 33만 달러가 매출액이니까 그거의 15%인 49,500이 필요하다고 이제 써 있는데, 근데 8년이 지나면 이제 이 프로젝트는 수명이 다 했어요. 이제 더 할 게 없죠. 이 프로젝트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남은 49,500도 결국에는 회사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6년째부터 봅시다. 6년째 82,500 있었어요. 근데 7년째 될 때 66,000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16,500만큼 돌려줘도 되는 거죠. 이만큼 빼고 나면은 66,000 남으니까. 자, 7년째에서 8년째로 넘어와요. 8년째로 넘어와 보니까 49,500이 필요하대요. 내 주머니에는 66,000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차액인 16,500만큼을 회사로 돌려주면 49,500이 내 호주머니에 남겠죠. 그런데 49,500이 내 호주머니에 남아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다 끝났단 말이에요. 8년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49,500도 더 이상 내 호주머니에 있을 필요가 없죠. 다 끝났으니까.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 돈도 다시 회사로 돌려주는 돈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49,500, 이 돈도 결국에는 회사로 돌려주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8년째에는 얘만 회사로 돌려주는 돈이 아니고 얘도 같이, 사실 이거 둘 다 합쳐서 회사로 돌려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6,000에서 16,500을 빼서 얘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돈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도 같이 돌려주는 거다. 사실은 66,000을 다 돌려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 표 이거 하나 남았네요. 이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아니,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냥. 자, 그래도 잘 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썼던 것 빼고. 자, 맨 처음에 EBIT가 있었죠. 우리 EBIT 여기서 구해놨어요.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EBIT 여기 있습니다. 1년째부터 8년째까지 EBIT 그 값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값을 옮기면 되지. 네, EBIT 1년째부터 8년째까지 이렇게 EBIT 구해놨어요. 감가상각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감가상각도 그대로 옮겨오면 돼요. 다음에 세금도 여기 있죠. 세금도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거 그대로 옮겨오면 돼요. 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영업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손익계산서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 바로 EBIT, 감가상각, 세금, 이거 세 줄을 가지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숫자들을. 그럼 영업현금 흐름은 EBIT에서 감가상각 더하고 세금 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업현금 흐름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얘랑 비교하면서 보세요. 네, 영업현금 흐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년째도 EBIT 더하기 감가상각 빼기 세금 하면은 영업현금 흐름 이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다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 자, 순운전자본. 일단 초기에 순운전자본이 20만, 이거 보면서 할게요.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초기에 일단 시작할 때 2만 달러의 현금이 필요했어요. 순운전자본 2만 달러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2만만큼이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썼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순운전자분의 증가량이 해마다 이렇게 순운전자분이 늘어난 것 때문에 그만큼 그 순운전자분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린 이제 늘어난 거를 마이너스로 잡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호가 헷갈릴 것 같은데 죄송한데 잠깐만 일단 쓰고 볼게요. 이 순운전자분의 때문에 발생한 순운전자분 때문에 발생한 이 현금 흐름을 여기다 그대로 옮겨 쓸게요. 이게 좀 분명히 안 될 테니까. 네, 이렇게 옮겨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초기에 순운전자분 2만인데 왜 마이너스 2만이나 쓰고, 순운전자분의 증가량, 분명히 여기 보면 증가량이 2만에서 5만 4천으로 3만 4천이 증가했으니까 3만 4천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3만 4천으로 쓰느냐. 그 다음도 5만 4천에서 9만으로 순운전자분이 3만 6천이 증가했으니까 3만 6천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만 6천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책에서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로 썼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다 마이너스로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맨 마지막 표에서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그 값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면 현금의 유출이면 다 마이너스, 현금의 유입이면 다 플러스로 써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세금을 전부 마이너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에 플러스 되는 부분은 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이면은 마이너스 쓰자는 거죠. 제 말이 또 헷갈린 것 같은데. 자, 봐요. 영업 현금 흐름은 EBIT 더하기 감가상각 빼기 세금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더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금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이렇게 쓰고 저처럼 이렇게 빼기를 해도 되지만 지금 이 표에서는 세금 어차피 다 뺄 거니까 아예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로 붙여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에 마이너스 예를 쓰면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마이너스 값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를 그냥 더하자라는 겁니다. 뭐 사실 그게 그거긴 한데요. 어쨌든 이 표에서는 이 표가 가지는 일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빼야 되는 값이면은 애초에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냥 다 더해버리자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빼고 자본 지출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운전자본의 변동도 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자라는 거예요. 순운전자본의 변동이 플러스로 그러니까 순운전자분이 점점 커지면 우리는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돈을 꺼내 오는 거잖아요. 내 호주머니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 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하자. 돈이 나가는 거면 다 마이너스로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쓴 거예요. 나중에 다 그냥 쭉 합쳐버리기 위해서 다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더하고 이러면은 뭐 헷갈린다고 생각했는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운전자본을 이렇게 빼지 말고 아예 미리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버리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개념이. 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나가는 돈이면 다 마이너스, 회사 입장에서 들어온 돈이면 다 플러스로 잡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2만 내 호주머니 비어있는데 회사 돈 2만 꺼내서 채워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쓴 거고 그 뒤로도 호주머니를 점점 불려야 돼요.
순운전자분의 증가량만큼. 그래서 회사 돈 자꾸 꺼내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가다가 언젠가부터는 순운전자분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내 호주머니를 비워도 돼요. 그럼 그 비운 만큼은 회사로 돈이 유입되니까 거기서부터 플러스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순운전자분 보면은 맨 마지막에 49,500. 이 돈 역시 더 이상 필요 없는 돈이라 그랬죠. 이제 장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 돈도 회사로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맨 마지막 순운전자분의 회수량 맨 마지막에 그 49,500 이 돈을 그냥 회수시키면 되는 겁니다. 회사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운전자분의 변화는 이렇게 이걸 다 그냥 더하자.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떤 건 더하고 어떤 거 빼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미 마이너스인 것들은 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으니까 그냥 싹 다 더하자는 거죠. 그래서 순운전자분의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이렇다. 엄밀하게 말하면 순운전자분의 변동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앞에 4개가 플러스고 뒤에 5개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운전자분의 변동을 뺄 거란 말이에요. 얘를 플러스로 써놓고 빼지 말고 마이너스로 써놓고 그냥 더해버리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조금 잘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문제를 읽어봅시다. 문제 보면은 자본지출 처음에 장비 사는데 80만 달러 돈 들었죠. 초기 비용 80만 달러 들었어요. 80만 달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아까 방금 전 순운전자본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자본 지출한 거를 뺄 거잖아요. 왜냐면 지출한 건 회사 입장에서 돈 나간 거니까 그래서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뺄 거니까 자본 지출에다가 플러스를 쓰고 빼지 말고 어차피 나간 돈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 쓰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80만으로 그냥 쓰자. 그리고 더하자. 그러니까 80만을 빼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80만을 더하자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0만이라고 썼어요. 지금 당장 0시점에 필요한 거죠. 이 기계는. 그래서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마지막 8년째에 잔존 가치가 발생해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읽어보면은 8년 뒤에 16만 달러에 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만 달러 이 자산을 팔 거래요. 그럼 8년 뒤에 잔존 가치가 발생하죠. 16만 달러 돈이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후 잔존 가치를 계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대금과 장부 가치의 차이로 인해서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뱉어내야 될 수도 있고 세금의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 고려한 세후 잔존 가치를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줘야 돼요. 세후 잔존 가치는 얼마냐? 자, 일단 그러면 장부 가치부터 알아봐야죠. 장부 가치 얼마죠? 우리 감가상각에 따르면은 자, 이 자산은 7년 수명이어가지고 8년 동안 이 스케줄에 의해서 상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80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매년 이렇게 가치가 점점 깎이더니 8년째에는 당연하게도 가치가 0원까지 떨어집니다. 가치가 0원이에요. 장부에는. 그런데 시장에 팔았더니 16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한 거죠. 법을 지키느라고 80만 달러를 몽땅 상각을 다 해버렸어요. 0원까지. 하지만 우리 실제로 팔았을 때는 16만원에 팔았으니까 딱 그만큼만 64만원어치만 상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법을 잘 지키느라고 80만 다 해버렸다.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라는 것은 그 차액만큼은 세금 혜택 본 거를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혜택을 그동안 많이 받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일부를 뱉어내야 돼요. 뱉어내야 되는 돈은 얼마? 그럼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지출은 16만 달러 빼기 0. 왜냐면 장부 가치가 0이니까요. 여기 장부 가치가 만약에 있으면 만약에 7년 쓰고 팔았다. 그럼 여기 35,680을 여기 써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8년 쓰고 팔았으니까 장부 가치가 빵이라서 여기 0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0.21. 왜냐면 세율이 21%니까요. 그래서 이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물건을, 이 장비를 중고나라에 팔아서 16만 원 받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나라의 세금을 이만큼 뱉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만큼 뺀 나머지가 세후 잔존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세후 잔존 가치는 얘는 16만, 이거는 내가 중고나라에 팔아서 번 돈, 이거 빼기 16만 곱하기 0.21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만큼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후 잔존 가치는 12만 6,400이 돼요. 지금 세율은 여기 나와 있죠. 세율은 21%, 그래서 21%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은 결국 자본 지출 때문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이거 더하면 되는 거죠. 쭉 더해보면은 중간에는 0이니까 그냥 빼주고, 네, 처음 시작할 때 80만 달러 돈 들어갔고 나중에 그 기계 다시 팔아서 12만 6,400이 돈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총 현금 흐름 어떻게 계산하느냐? 영업 현금 흐름 더하기 순운전 자본의 변화 더하기 자본 지출. 원래대로라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얘를 빼고 얘를 빼야 되지만 우리는 어차피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미리 씌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라면 순운전 자본의 변화가 2만이고 걔를 빼야 되고 자본 지출이 80만이니까 걔를 빼야 되는데 미리 우리는 마이너스 값을 이미 붙여놨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약간 달라졌죠. 그래서 총 현금 흐름 이렇게. 그 다음에 1년째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있고 그거에 더하기 순운전 자본의 변동. 물론 34,000을 빼야 되는 개념이지만 우리는 미리 마이너스를 붙여놨기 때문에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자본 지출 뭐 없죠.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2줄 그리고 2줄 그리고 2줄 이렇게 3개의 줄을 더해주면 그게 총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없었고 이거 2개 더해서 마이너스 82만, 여기 2개 더하고 이거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마이너스니까 빼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 됐네요. 끝. 다 했습니다 이제. 자, 여기 뭐 누적 현금 흐름이라는 거 있네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회수 기간 구할 때 좀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회수 기간 구할 때. 그래서 언제 회수가 되는지 그냥 단순히 계산한 거예요. 누적 현금 흐름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82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만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을 더해 나가서 언제 회수가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 82만, 마이너스 82만이었는데 이만큼 회수했으니까 그만큼 덜어내면 이제 마이너스 7만이 남게 되고, 또 마이너스 70만이었는데 22만 덜어냈으니까 그만큼 빼고 나면 이제 48만만큼이 마이너스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끝까지 가다 보면은 결국 3년째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4년째 갈 때 플러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3년째까지 마이너스다가 4년째 딱 플러스가 되죠. 그렇다라면은 회수 기간은 3.xx년이라는 걸 xx년 죄송합니다. 3.xx2열스죠. 네. 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3년과 4년 사이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몇 년인 것이냐? 그럼 회수 기간을 계산하려면 페이백을 계산하고 싶으면 그럼 일단 3년에서 4년 사이라는 거 알아요. 3년과 4년 사이인데 자 4년째 보니까 일단 이거 쓰기 전에 4년째 보니까 4년째에 25만 8천을 벌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남은 마이너스는 20만 9천이죠. 그래서 그거를 초과해서 많이 버니까 4만 9천 플러스가 돼버린 거고,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25만 8천을 벌 건데 그 중에서 언제 중간쯤에 20만 9천을 버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거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3년 더하기 그냥 빼기라고 쓸까요?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빼기라고 그럼 여러분들 헷갈리려나? 네.
3년 더하기 이 값에 마이너스니까 이 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요. 20만 9천을 25만 8천으로 나눈 값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5만 8천 분의 20만 9천, 그만큼이 1년 중에 언제 20만 9천을 벌었느냐라는 지점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3.80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3.81년 회수기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계산해 볼까요? 순현재 가치는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지금 요구 수익률이 얼마였죠? 문제에서 요구 수익률이 15%라 그랬으니까 15%, 그러면은 15%니까 여기 있는 총 현금 흐름을 1.15의 그 연도, 그 해당 기간의 숫자, 이걸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1년째 현금 흐름 나누기 1.15의 1승이잖아요. 1승인데 여기 1이 있으니까 그 1승 이렇게 쓰자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나누기 1.15의 2승인데 2가 여기 있으니까 마침 이거 쓰자. 그러면 딴 것도 다 그냥 똑같이 3, 4, 5, 6 자동으로 갈 테니까요. 그래서 이 값을 다 더해주면, 이거를 다 더해주면, 왜냐면 지금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니까요. 다 더해주면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14만 6,851.5 반올림해서 852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IRR은 이제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수익률, 할인율을 구하면 그게 IRR인데, 이거 엑셀에 그거 있다 그랬죠? IRR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긁어주면은 IRR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면은 바로 20%라고 써있는데 소수점을 당겨보면은 19.86% 반올림해서 19.86% 이렇게 계산됐네요. 네, 이렇게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해가 됐나요? 이 문제를 읽고 이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NPV 얼마, 뭐 회수기간 얼마, 이거 구할 수 있으면은 시험에 나온 문제 한 문제 맞출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엑셀에 NPV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지금 저는 NPV를 이렇게 우리가 배운 공식대로 각각의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한 다음에 그걸 싹 다 더해주는 방식으로 구했는데, 그 NPV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근데 그 엑셀에서 NPV 구하는 공식은 0년째는 반영이 안 되고 1년째부터 NPV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NPV 함수를 쓰면은, NPV 쓰면은 여기 1년째부터만 NPV를 계산해 준다고 이렇게 긁으면, 0년 거는 0년부터 집어넣으면 얘를 1년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NPV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0시점에 뭐가 없고, 우리 항상 그 뭐 채권 할 때나 주식 할 때나 기억나요? 0시점은 비워놨잖아요. 미래 현금 흐름 항상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이랬었죠. 그래서 얘도 비슷한 개념으로 NPV를 구해라 그러면은 0시점은 없고 1시점부터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PV도 있으면 안 되지. 여기에 퍼센트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NPV를 많이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NPV 쓴 다음에 퍼센트, 여기 레이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 먼저 쓰고 15%, 다음에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1년째부터의 값을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은 NPV 1년째부터의 값에, 그러니까 미래 벌어들이는 돈에 NPV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러면은 96만 6천 나오죠.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죠. 82만. 그러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원화로 표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NPV 만약에 이렇게 현금으로 좀 나와 있는데 내가 NPV를 저처럼 이렇게 안 구하고 바로 알고 싶다 엑셀에서,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NPV
15% 이자를 쓰고 쭉 1년째부터 현금 흐름 가지고 이렇게 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초기 현금 이제 0시점 얘는 그냥 현재 가치로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바로 146,852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NPV로 구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이 너무 가까이 걸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부가 설명을 덧붙일게요. 자, NPV를 이제 구하는 거. 이제 우리 8장부터 쭉 이어져 온 내용인데요. 8장부터 9장까지. NPV 에스티밋은 just estimate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NPV 에스티밋이라는 것은 결국 예측에 불과하다. 예측이라는 건 항상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NPV가 0보다 크다 그래서 그냥 NPV 0보다 커? 그냥 투자 때려 박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어디까지나 예측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NPV의 예측이라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또 리스크에 따른 그 적정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또 내가 정해야 되고 그 부분은 항상 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계산은 쉽죠. 우리 8장에서 우리 방금 전에 했던 NPV 계산은 쉽죠. 하지만 미래 예측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실제 NPV가 음수인데 양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 NPV가 양수인데 음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뭘 더 조심해야 될까요? 물론 둘 다 조심해야 되는데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위에 거. 실제 NPV가 마이너스인데 양수처럼 추정되는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NPV가 0보다 작은 음수니까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투자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양수로 나왔으면은 플러스로 나왔으면 그럼 그 투자 때문에 NPV가 음수니까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거는 실제는 양수인데 음수인 것처럼 추정될 가능성. 이거는 뭐냐면 실제는 NPV가 0보다 크니까 투자를 했어야 돼요. 좋은 투자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로 나서 투자를 안 한 게 돼버리는 거죠. 즉 좋은 기회를 날린 게 두 번째 오류를 발생시켰을 때인 거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곳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경우가 첫 번째인 거예요. 둘 다 나쁘지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첫 번째 거가 더 타격이 큰 거죠. 회사 가치를 말아먹으니까. 두 번째 거는 회사 가치가 떨어지진 않죠. 적어도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을 날려버린 기회를 날려버린 거지만 그것도 안 좋지만 어쨌든 회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첫 번째 거가 더 위험하다. 그래서 기업들은 NPV를 추정할 때 항상 좀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너무 낙관적으로 하지 않게끔. 왜냐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처럼 나왔다라는 것은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커지겠죠. 실제로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 것처럼 자꾸 좀 비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다 보면은 플러스여도 마이너스인 것처럼 나올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뭐 기회를 날리는 측면에서는 안타깝지만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요구 수익률이나 이런 걸 책정할 때 좀 높게 잡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예측 위험. 그래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낙관적이어 버리면 그러면 NPV가 마이너스인데 양수인 것처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건 뭐 회사가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지나치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우에는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내가 예측을 잘했나 안 잘했나 잘했나 못했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지 그냥 현금 흐름 NPV 얘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NPV가 0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바로 투자로 이어지지 말고 0보다 왜 크게 나왔는지, 왜 플러스의 NPV가 나왔는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0보다 크게 나왔다면 그거의 원천은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플러스가 나왔는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신제품이 경쟁사보다 제품이 우수한가? 뭐 비용 절감을 잘할 수 있는가? 물류는 효율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다 긍정적인 그 시그널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뭐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NPV 0보다 크다고 그냥 그럼 무조건 투자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NPV는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just estimate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 설정 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해요. 실제로 그 현실에서도 많이 하고요. 조건이 달라지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NPV를 이제 계산을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그걸 다 한 다음에 걔를 베이스로 봐요. 걔를 시나리오 1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뭐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같으면은 판매량이 아까 같으면은 판매량이 뭐 이렇게 매년 이렇게 된다고 써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죠. 이거보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만약에 잘 될 경우 어디까지 잘 될 수 있나? 예를 들면 플러스 한 10% 더 붙이는 거죠. 안 되면 어디까지 안 될 수 있나? 뭐 마이너스 한 15%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내가 쓰는 거예요. 잘 됐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안 됐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판매량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죠. 뭐 가격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좀 좋았을 때 낙관적으로 봤을 때 비관적으로 봤을 때 뭐 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내가 상한선과 하한선 또는 뭐 아예 5단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조금 더 좋았을 때 많이 좋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거죠. 잘 됐을 때 시나리오, 아주 잘 됐을 때 시나리오, 그리고 베이스. 얘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정했던 그 상황. 그러니까 베이스를 기준으로 좀 잘 됐을 때, 많이 잘 됐을 때, 베이스 기준으로 망했을 때, 확 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3개 시나리오 혹은 5개 시나리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잠재적인 손실을 측정하는데 뭐 유용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의 채택 여부를 딱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뭐 이걸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 기본 상황에서 NPV가 0보다 크게 나오면은 일단 투자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 베이스 상황보다 좀 안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나왔다 해도 일반적으로 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회사가 알아서 결정한 문제니까. 네.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나중에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회사에서 그 분량 늘리기에 딱 적합합니다. 일단 NPV 분석 한번 하고 그걸로 한 5장 잡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쓰는 거죠. 이거보다 좀 좋았을 때, 나빴을 때. 그러면 5장 보고서가 갑자기 15장이 되고 25장이 되는 마법이 부려지죠. 이제. 네. 장수 늘릴 때 이거 많이 써요. 분량 늘릴 때.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아까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판매량도 하나 요소가 될 수 있고 가격도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뭐 원가,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모든 요소들이 다 NPV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잘 됐을 때, 아주 잘 됐을 때, 망했을 때, 아주 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다면 민감도 분석은 어떤 특정 하나의 요소가 1% 변하면 NPV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판매량이 1% 올라간다면 NPV가 얼마나 올라갈까? 판매량이 1% 떨어진다면 NPV가 얼마나 떨어질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생산 단가가 1% 올라가면은 NPV가 어떻게 될까? 1%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각각의 요소별로 얘가 변동할 때 NPV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약간 탄력성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주의를 요하는 가벼운 요소가 뭔지, 어떤 게 우리 NPV를 변동시키는데 가장 큰 핵심이 되는지 그걸 찾아내는데 이제 유용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 오차가 가장 큰 위험의 요소인지 알려주지만,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NPV의 변동에 민감한지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오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 분석만 가지고는 알려주지 못한다. 얘도 역시 보고서 분량 늘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죠. 네, 그 다음에 경영 옵션이라는 걸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 경영 옵션, 다른 말로는 실물 옵션이라고 합니다. 왜 실물 옵션이라고 하느냐? 굳이 이런 말을, 실물 옵션 이런 말을 왜 붙이냐? 우린 지금 파이낸스를 배우고 있잖아요. 파이낸스에서는 옵션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상품의 하나로 쓰인단 말이에요. 파생 상품에 옵션이 있죠. 파이낸스에서 말하는 옵션이라는 것은 특정 재화를 특정 가격에 특정 시점에 살 수 있는 권리 혹은 팔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콜 옵션, 풋 옵션, 우리가 예전에 스탁 옵션 할 때 잠깐 간단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파이낸스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옵션은 그런 것이고, 경영 옵션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그냥 실제 옵션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군대를 갈까, 휴학을 할까, 학교를 계속 다닐까, 뭐 이런 게 옵션이죠. 그런 옵션을 말하는 거예요. 경영 옵션, 실물 옵션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발생하는 그런 선택의 기회.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경영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조건부 계획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 옵션이라는 게 존재하면, 자, 프로젝트에 내재된 경영 옵션을 고려한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프로젝트를 봤을 때 옵션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방금 전 풀었던 문제만 해도 그 동력 제초기를 생산하면은 그냥 8년 동안 쭉 그 생산하고 8년 팔고 끝, 수명이 다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였죠. 중간에 옵션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옵션, 확장 옵션. 더 큰 NPV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확장하거나 반복할 수 있는가. 만약에 확장 옵션이 있었다면 이런 거죠. 한 3년, 동력 제초기를 한 3년 팔아봤더니 생각보다 잘 팔려요. 그래서 얘를 생산 라인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느냐. 그런 옵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는 그런 옵션이 없었어요. 장사 잘 된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 라인을 더 증설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었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옵션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3년 지나서 판매량을 추이를 보고 생산 라인 증설해서 NPV를 더 높일 수 있다라면은 그럼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고, 그러면 그런 종류의 옵션이라는 것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가치를 가져요. 뭔 소리냐? 옵션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무조건 낫다라는 거예요. 얘가 있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옵션이라는 것은 그냥 쭉 가는 거 대신에 더 좋은 길 있으면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도 되고, 근데 갈 수 있으면 가면 더 좋고, 그런 거죠. 우리 콜 옵션, 풋 옵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콜 옵션, 어떤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그 옵션을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해서 돈을 벌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행사 가격보다 가격이 낮으면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버리는 거죠. 옵션이라는 것은 이익이 되면 쓰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옵션이라는 거. 따라서 확장 옵션도 옵션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무조건 좋다. 그 얘기는 뭐 확장 옵션에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콜 옵션, 풋 옵션도 마찬가지죠. 가치가 있잖아요. 콜 옵션 여러분 공짜로 못 사요. 콜 옵션 선물 같은 거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난 나중에 얼마에 사기로 했어, 넌 얼마에 팔기로 했어. 둘 사이에 맺는 약속이에요. 콜 옵션은 선물은 약속인데, 옵션은 한 권리를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고, 그럼 반대쪽 사람은 팔아야 되는 의무를 갖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행사할 때 내 권리를 받아줘야 하는 의무. 따라서 나는 권리를 사고, 저 사람은 나는 권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의무를 갖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 사람은 의무를 갖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사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선물은 일종의 물물 교환이란 말이에요. 정해진 가격에 나는 사고 너는 팔고, 이거예요. 옵션은 물물 교환이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가?
네, 옵션은 이건 나중에 선물 옵션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이해했으면 됐고 이해 못했으면 선물 옵션 시간에 자세하게 들으십시오.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옵션이라는 것은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예전에 스탁 옵션 배울 때도 경영자한테 스탁 옵션이라는 걸 줘요. 공짜로. 만약에 그게 스탁 옵션이라는 게 가치를 안 갖는다면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옵션이라는 건 가치를 갖는 것이, 남들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장님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따라서 사장님은 일종의 그 미리 그 가치 있는 것을 받은 거죠. 스탁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자꾸 설명이 좀 헷갈리는데, 헷갈린다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난해한데, 결론은 이거예요. 옵션은 가치를 가진다. 옵션은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니까 옵션을 안 써야 될 상황이면 버리면 그만. 옵션을 써야 될 상황이 오면 나는 땡큐.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옵션은 가치를 가져요. 잘못됐을 때는 나한테 주는 이득이 빵. 하지만 잘 됐을 때는 나한테 오는 이득이 플러스. 그러니까 나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옵션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건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얘의 기대값은 나에게 무조건 플러스를 주기 때문에. 안 돼도 빵, 잘 되면 플러스. 그러니까 안 되면 마이너스, 잘 되면 플러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오는 기대값이 빵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가치를 안 가지는 걸 수도 안 가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옵션이라는 것은 안 되면 버리면 그만. 잘 됐을 때 나한테 이득. 그러니까 얘는 공짜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라는 것은 가치를 가진다. 확장 옵션이 있다면, 확장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프로젝트를 확장하거나 반복하는 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런 옵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쭉 문제를 풀었으니까 1년째 현금으로 얼마, 2년째 얼마, 그것만 현재 가치로 계산했잖아요. 옵션이 만약에 3년째 있다. 그럼 3년째는 이 옵션의 가치도 그 현금 흐름에 집어넣어서 걔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된다는 거죠. 옵션의 가치만큼을. 자, 포기 옵션. 프로젝트가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해봤더니 생각보다 안 돼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런 경우에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동력 제축이 사업은 8년 동안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예측대로라면 그 프로젝트는 NPV가 0보다 훨씬 컸어요. 10만 넘었는데, 근데 어쨌든 NPV 예측이라는 거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포기 옵션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8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손해보면서. 그런데 포기 옵션이라는 게 있다면 중간에 손절이 가능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데 중간에라도 끊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 불가능한 프로젝트도 있을 거예요. 가능한 프로젝트라면 걔는 포기 옵션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이 포기 옵션은 역시 아까 말했던 확장 옵션과 똑같이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 포기 옵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장사를 해봤더니 장사 잘 돼요. 포기 어차피 할 필요가 없어. 그럼 그 옵션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길로 안 가면 돼. 그런데 장사가 생각보다 안 된다? 앞으로 계속 가면 손실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럼 그때 이 옵션을 써서 더 큰 손실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옵션은 당연히 갖고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거죠. 따라서 이 옵션은 가치를 가진다. 포기 옵션이라는 게 만약에 3년 마치고 포기 옵션이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 걔의 가치를 판단해서 역시 우리가 현금으로 계산할 때, NPV 계산할 때 그 포기 옵션의 가치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종류의 옵션은 다 가치를 가져요. 따라서 그 옵션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됐던, 확장 옵션이 됐던, 포기 옵션이 됐던, 옵션이라는 게 있으면, 나에게 선택권이라는 게 있다면 선택권은 항상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거의 가치도 염두를 해 두어야 된다. 걔도 NPV 계산할 때 집어 넣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대기 옵션이라는 것도 있어서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생각만큼 지지부진한데 만약에 그걸 좀 끊었다가 중간에 기다렸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옵션도 있을 수 있죠. 없는 것보단 무조건 있는 게 좋다는 거고, 얘도 당연히 가치를 가진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옵션이라는 것도 있어서 미래 관련 사업에서 제품이나 전략에 대한 옵션, 이제 아예 제품 자체를 뭐 전환,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꿔서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거죠. 뭐
뭐 판매 전략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여기처럼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에서 뭐 멈추거나 확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예 프로젝트 자체를 좀 프로젝트의 내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전략 옵션이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무조건 좋다. 그럼 얘는 당연히 그 현재 가치 계산할 때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옵션이 많은 프로젝트라면은 걔네들은 당연히 그만큼 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본 제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본 제약. NPV가 0보다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 NPV가 0보다 큰 건 알았어요. 그럼 저게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경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내부 제약과 외부 제약이 있습니다. 내부 제약은 자본 예산에서 일정한 자금을 사업 단위에 배분할 때 일어나는 상황. 회사가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사업부, 핸드폰 사업부, 뭐 가전, 뭐 TV나 냉장고 만드는 가전제품 사업부 이렇게 사업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은 그럼 돈도 회사 자금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 사업부는 돈이 남아 도는데 한쪽 사업부는 돈이 부족해서 NPV가 0보다 큰 프로젝트에 투자 못하는 경우, 즉 회사 전체 입장에선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 회사 전체로 보면 돈이 남는데 돈이 충분히 있는데 투자할 돈이 있는데 하필이면 NPV가 0보다 큰 프로젝트가 있는 부서에 돈이 부족한 다른 부서는 돈이 남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내부 제약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더 많은 배분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다른 부서 돈 남으니까 그 돈 빼서 우리한테 주세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면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나마 갖고 있는 돈 내에서 최대한 높은 순현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익성 지수가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를 우리가 따지는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경우죠. 그 프로젝트에 내가 전액을 다 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를 따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이 부족하다면은 그럼 부분적으로라도 들어가라. 없는 돈이라도 NPV가 0보다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를 통째로 다 들어가지 못해도 뭐 지분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외부 제약. 이거는 내부 제약과는 다르게 아예 회사에 돈이 없는 경우,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상황. 자, 그럼 이런 때는 이제 좋은 회사는 이런 일이 없죠. 규모가 크고 재무 구조가 건실한 회사는 뭐 돈이 충분히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 보통 기업이 이제 재무적 곤경에 시달릴 때 이제 빚 갚을 돈이 없다거나 회사 안에 현금이 많이 없는 경우에 이런 외부 제약이 발생하죠. 최근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쯤이면 이미 인수가 결정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대한항공이 굉장히 외부 제약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장사를 못한 지가 되게 오래됐으니까 직원들도 다 지금 쉬고 있는 판국에 와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대한항공 혼자 인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 돈 다 어디서 날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대한항공은 이미 유상증자를 한 번 했죠. 우리가 나중에 유상증자를 아직 하진 않았죠. 하기로 결정만 했지. 아직 요즘 하도 제가 기억력이 딸려가지고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그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라는 건 기업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업의 상태가 좀 힘든 경우에 보통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데 상태가 좋으면 유상증자 할 필요가 없죠. 돈 많은데 뭐하러 돈을 더 투자 받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유상증자를 해서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데 와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그래서 그게 그 회사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각도로 봐야 되죠. 그 인수 합병은
지금 같은 경기 침체 기간이 아니라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그 합병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인수합병이에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그게 두 개의 회사가 딱 투톱이고 그 밑에 회사들은 그 거의 뭐 없는데, 두 개의 회사, 두 개의 그 특정 산업 내에 투톱이 하나를 합친다? 이거는 네, 그 독점을 뭐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지금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지금 항공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아무도 아시아나를 안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봐주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어떻게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 항공산업이 정상화되게 된다면, 그때는 대한항공이 그때부터는 독점력을 굉장히 크게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내다보고 지금 대한항공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외부 제약에 시달리고 있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뭐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이 진짜 그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투자의 성패는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나냐 이거에 달려 있을 텐데, 어쨌든 팬데믹과는 별개로 그 우리나라 항공 산업 자체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이게 독점 회사를 너무 거대 공룡을 만들어주는 셈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이런 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야기합시다. 수업 시간 할 얘기는 아닌데. 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외부 제약은 이제 보통 재무적 공경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재무적 공경에 시달리니까 결국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NPV가 0보다 크다라고는 했지만 자금 조달을 할 생각, 자금 조달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회사는 너무 위험한 회사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똑같은 프로젝트라고 해도 이런 재무적 공경에 시달리고 있는 회사에게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너무 커서 어떤 프로젝트도 NPV가 0보다 크지 못하게 되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잖아요. 할인율이 너무 크면 미래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할인을 세게 해버리면 결국 NPV가 0을 못 넘기겠죠. 그래서 그 기업의 리스크가 너무 큰 경우에 그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도 기업 자체가 큰 리스크를, 재무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요구 수익률이 커져버리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의 NPV가 0보다 클 수가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9장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수업 듣고 이제 시험 공부해서 시험 잘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수업이 좀 마음에 들었던 학생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네, 다음 학기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학기에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